그러면 지점장님은 이제 생각은 9월 달부터는 뭔가 좀 안도하면서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하신 것 같네요. 아마 9월 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K문화 관련된 컨텐츠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애플이 과연 누구하고 손잡을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현대 기아차는 후보군에서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투자 경력 22년. 네. 근데 잘 못해요.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잘 못하는구나. 아, 이번 하락장을 네. 그대로 온몸으로 맞으셨나요? 네, 온몸으로 맞았죠. 2,600부터 싸다고 했는데 네. 2,300, 2,200이 올 줄이야 하고 다 얻어 맞았고 그나마 많이 위로가 되는 건 저만 못하진 않았구나 하는 점에 위로를 그렇죠.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인간 심성 버려야 되는데 네. 그래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사실 뭐 3,000부터 싸다는 이야기는 조금씩 나오다가 2,700대 되게 많이 나오다가 네. 한 2,500대 진짜 많이 나오다가 네.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싸다는 얘기를 이제 점차 안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바닥이 되면 모두의 생각이 이제 더 떨어진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바닥 그렇죠. 징후가 굉장히 강한 거고 네. 그다음 고점 징후는 모두가 된다. 왜냐하면 하락론자들이 이제 포기를 했던 데가 꼭지고 그다음에 긍정론자들이 포기할 때가 바닥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조금 과정의 상황에서 좀 보면 과거하고 다른 거는 많이 대중화가 됐고 유튜브라는 게 생기면서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워낙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옛날처럼 뭐 이렇게 통일된 반대 시그널이 정확히 잘 안 나오더라. 네, 그게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닥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김 작가랑 이제 부일남이라는 두 개 채널에서 네. 머니 토크쇼라는 걸 했었는데 그 네. 연사 중에 이제 최은철 대표님이 오셨는데 네. 그 주식이랑 부동산 둘 다 각자 자석이 813석이었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은 매진이 사흘 만에 완료됐어요. 예. 근데 주식이 한 200석이 비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네. 비는 거 보면서 이제 최은철 대표님이 이제 네. 이 인기 있는 주식이 자리가 빈 걸 보니까 진짜 바닥에 다가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제 농담식으로 멘트 한번 던지시더라고요. 보유 편향도 있으시죠? 우리는 다 주식하는 사람은 다 보유 편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보유 편향 없을 수 없고 또 어쩔 수 없이 긍정론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론으로 주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까? 근데 한국처럼 이제 숏플레이가 그 능수능란하게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지점장님 오는 날 증시가 코스피가 2328 살짝 반등, 그다음 코스닥이 763 조금 많이 1.65% 반등했는데 이 영상이 내일 올라갈 텐데 네. 현재 시장 좀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아주 재미난 상황이고요. 재밌는 상황이요? 네. 지금 이제 7월이냐 9월이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영상이 나가는 날 미국의 CPI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에 상당히 높을 거야. 백악관 대변인이 연준 인사도 아니고 많이 높을 거야 이런 미리 얘기를 합니다. 경고 메시지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식의 경고하고 진짜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때 이후로 정말 장이 줄줄이 하락하는 미국 시장도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뭐라고 토를 달았냐면 근데 이건 지난 과거의 얘기야. 6월 CPI니까 과거잖아요. 지난달 CPI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피크아웃이구나 피크아웃. 이번엔 진짜 이 백악관 대변인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어렵지 않은 게 일단 유가를 보면 답이 나오죠. 예, 유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게 그때 이제 6월 달에 120달러였고 그쵸. 이제는 100달러 내외 선으로 이제 밀렸으니까 7월 달에. 그러니까 뭐 당연히 6월 달이 피크였겠네.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물론 이제 실질적인 거는 이제 가라앉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한 40% 가량이 부동산과 관련된 렌트비가 이제 CPI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케이서 실러 주택지수 나온 거를 봐도 그렇고 실제로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CPI를 낮춘 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마 올해 연말 9월 달 이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거나 지금 저희들의 기본 시나리오는 이거죠. 뭐 시장은 잘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그냥 누구나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 하나는 이거예요. 이번 달까지 75bp 올리고 미국 연준이
그다음부터 이제 8월 한 달 쉬고 9월 달부터 이제 50bp 올린 다음에 25bp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이 사실은 5월 달에 반등했던 것은 라파엘 보스틱 여론 총재가 연말에 3.0 정도가 되는 게 체력적으로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서 시장에 막 무럭무럭 희망의 희망의 꽃이 막 핀 거예요. 뭉게뭉게. 그래서 5월 달에 실상 초반에 박살이 나던 주식시장이 그 월말 기준으로는 거의 보합을 했거든요. 5월 달에. 그러다가 6월 달 75p 얘기 나오면서부터 정말 와장창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연준이 하는 얘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토일이 됐어요. 비둘기파나 매파나. 어떻게? 이번에 75bp하고 9월 달에 50bp하고 그 다음부터는 25bp. 1%는 아닌가요? 그 울트라 빅스텝이라나요? 그레이트 스텝, 원빅, 별별 얘기를 다 하는데 지금 페드와치 기준으로는 약 7%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CPI가 이제 방송 나오면 한 8.8%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8.8% 막 9가 넘었다 이러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그런 게 나올 거예요. 1%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페드와치가 조금 올라오긴 할 텐데 그게 올라오면 시장은 조금 충격을 먹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인사들의 그동안의 발언들을 쭉 보면 1%는 긍정하지 않고 있어요. 연준 인사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바로 그 며칠 전에도 1%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75bp 정도도 충분하고 또 매파인 분이나 비둘기인 분이나 모두 그렇게 얘기하고 이번에 특징적인 건 비둘기인 분들은 50bp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번까지는 그냥 75bp 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그냥 현재 있는 대로 방향성을 한번 쭉 가자 하는 게 많은 연준 인사들의 지금 발언인데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이번에 75bp 올리고 나면 더 세게 올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9월 달쯤 되면 유가가 지금 실제로 96달러,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순간 96달러까지 찍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네요. 예, 100을 못 넘고 계속 이 밑으로 살살살 놀아주면 떨어지긴 떨어지겠죠, CPI가. 그렇죠. 그러면 CPI가 떨어지면 코어도 떨어지고 그 명목도 헤드라인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금리를 세게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럼 9월 달에 50bp를 올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빅스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좀 안도하지 않아요? 안도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월부터는 안도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7월 달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CPI가 갑자기 9 이상 나오면 잠깐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당연히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장이 만약에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이 생각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생각을 해주면 시장이 조금 안정적으로 갈 것이고 경기 침체 얘기는 아마 연말에 가야 제대로 진검승부가 될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은 기본적으로 침체 상황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좋아하지 않나요? 좋아하죠. 네. 왜냐하면 자기 가격이 오르니까 채권가 우리도 항상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잖아요. 경기 항상 화랑이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래서 침체 오기 전에 채권을 좀 대비해야 된다. 네. 걔네들은 우리하고 입장이 반대니까. 저도 언젠간 채권을 합니다. 채권을 할 건데 옛날에 했었고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낮으니까 채권보다 매력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채권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낮춰야 되니까 금리를 낮추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방향성이니까 채권은 상당히 좋아하죠. 그래서 경기 침체 온다는 소식을 빨리 흡수하는 게 채권 시장의 어떤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정도로 콜 금리를 올리게 된다, 미국이 기준 금리를 올리게 된다, 3.5%? 연말 기준? 침체는 그냥 기정사실이야.라고 지금 이미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데 이 채권 시장은 일찌감치 땡겨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이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는 전혀 달라요. 연준 인사들은 고용이 축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번에 실업률이 3.6% 나왔거든요. 고용 잘 나왔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고용도 전달보다 더 늘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높은 수치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살았는데 무슨 경기 침체야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고금리를 계속 끌고 가면 가능성은 좀 있지만 이번엔 감내하겠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게 실업률 4%에서 4.5%예요. 그러니까 이번 연준의 태도는 실업률 4에서 4.5%까지 밀어붙일 것이고 계속 그것이 길어지면 경기 침체가 잠깐 올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일지 내년일지는 가봐야 한다라는 거고 GDP 나오가 마이너스 2.1% 나오는 거는 실질 그 인플레이션과 비교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명목 그 성장률은 꽤 높게 나와요. 꽤 높게 나와서
지금을 경기에 나쁜 상황이다라고 보기 어렵고 또 하나 제조업 지수는 좀 떨어지긴 시작하는데 서비스업 지수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침체까지는 조금 시간을 지켜봐야 되고 네. 그러면 주식시장은 뭘 흡입하겠습니까? 지금은 막 계속 몽둥이로 두들겨 맞으니까 경기 침체 올 거고 무섭고 막 그러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피크 아웃 됐다라고 생각하면 채권 시장하고 다른 포지션에 있는 주식 시장은 경기가 안 죽었네라는 것을 흡입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걸 흡입하면 작은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가 있겠죠. 7월 달에. 그래서 이번 7월 달 CPI가 그 기로점이에요. 9월 달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 것이냐 네. 아니면 한번 잠깐의 랠리를 다시 줄 것이냐 네. 의 여부 상당히 중요한 재미난 그런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 둘 중에서 지점장님은 어느 쪽에 좀 더 포지션이 가 있습니까? 보유 편향이잖아요. 네. 잘 됐으면 좋겠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저희는. 잘 그러면 됐으면 좋겠지. 지점장님은 이제 생각은 9월 달부터는 뭔가 좀 안도하면서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신 것 같네요. 7월 달부터 좋아지길 바라죠.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네네. 9월 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네. 이제 9월부터는 금리 인상 폭이 좀 줄어드는 과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7월 달에 그 우리 FOMC 회의 있기 바로 전주 끝자락에 유로존 유럽 금융통화위원회라고 그래야 되나? 예, ECB 그 회의가 있습니다. 네네. 통화 회의가 있고 금리를 이번에 올릴 것 같아요. 네네. 뭐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금리가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럼 뒤로 갈수록 걔네들도 계속 금리를 올릴 거다. 물론 이제 유럽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미 영국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얼마나 높이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금리 올리는 것의 폭을 좀 줄이고 ECB 유럽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이면 9월 달쯤에 계속 그런 과정이 지속이 된다면 9월 달쯤 되면 달러 강세의 흐름도 약간 둔화될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좀 더 유지되고 유로와 1대1 패러티 등가가 잠깐 깨지는 네. 그런 흐름은 나올 것 같고 그러나 9월쯤 가면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둔화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달렸어 달러 가치를 너무 세게 만든 것 같아 하면서 숨고르기를 일으킬 수 있겠고 그래서 달러 강세가 조금 완화되면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정신을 차리겠죠.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게 아니구나 네. 라고 정신을 차리면 그러면 달러 강세 아닐 때 좋은 데가 어딜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기본 시나리오는 한국의 회복은 9월 달 가능성이 높은 거는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왜냐하면 원화가 일단 좀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원화가 좀 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변수들은 많죠. 지금 유가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아직까지 이제 사우디 가서 뭐 누구를 만나거나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진 않았지만 사우디는 간다고 했으니까 그냥은 안 가겠죠. 그렇죠. 이미 뭐 다 협상되고 난 다음에 가겠죠. 바보가 아닌데 거기 갔다 거기 오는데 가서 뭐 서로 왕세자랑 거기 뭐 왕 대통령 얘기하진 않겠죠. 갔다가 아무것도 안 오면 네. 체면을 꾸겨도 위로 꾸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망하는 거지 11월 중간 선거를.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떨어지느냐 적게 떨어지느냐 문제인데 공급이 충분히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공급이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좀 세게 준타 가격이 떨어져서 한 뭐 80달러대 뭐 이런 정도까지 오면 그땐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예,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무역 적자도 계속 터지고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유가고 네. 그다음에 중간재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온갖 곳에 원유가 원재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원유 가격이 떨어진다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생각 자체가 특별히 원가율이 낮아졌을 때 좋아지는 건 기업들이니까 유가가 만약에 정말로 빠른 속도로 7월 달 안에 뭐 한 80달러대 중반 뭐 이렇게까지 빠져주면 미국 시장도 움직이면서 가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7월 달에도 분명히 있고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가를 생각하고 있죠. 네. 방금 전에 이제 달러 강세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1,300원 돌파하고 계속 그 근처에 네. 있잖아요. 네. 형은 여기 좀 꺾일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9월 달 네, 일단은 9월 달부터. 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좀 줄어드는 네. 그 시점부터 그럼 달러 강세가 아닐 때 좋은 게 어떤 쪽인데요? 수출주들은 달러 강세일 때 좋긴 좋죠. 하죠. 좋죠. 예, 좋죠. 근데 주식 시장은 네. 달러 강세일 때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달러가 좀 떨어져야지 외국인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기업들 단위당으로 따져보면 달러 강세가 나쁘지 않아요. 한국 제조업체, 자동차, 네. 그다음에 반도체 다 좋아요. 좋은데 그렇다고 주식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달러가 강세가 꺾이면 제일 좋은 건 주식시장은 보통 좋아지더라. 네. 그리고 그것들이 추세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 외국인들 어떻게 할까요? 야 이제 1310원에서 뭐 1200원 향해 가.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 당연히 네. 외국인들이 떠났던 외국인들이 들어오죠. 게다가 주머니가 많이 비어 있어요. 과거보다는 한국 주식 비중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탑이 확실하게 그런 방향으로 바뀐다면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좋겠죠. 여기 상당히 궁금한 게 이 두 가지가 좀 배치되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외국인 분들이 지금 달러 강세 때 안 들어온 거는 한 차익 한 차서 여기서 뭐 손해 보는 부분이 있어서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떨어져야지 이제 이익을 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환율이 높으면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잖아요. 네. 상장된 것도 수출 중심이 많을 테고. 네. 기업 이익이 높아지는 건데 네. 이 둘 중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은 달러 강세일 때를 이제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만 보는 건 아니고 탑 전체를 보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잖아요. 유로화 대비로도 강세고 그리고 달러 자산이 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니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쪽 애들은 자기네가 돈이 급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실제로 유럽 애들이 훨씬 한국 주식 많이 팔고 있어요. 미국 장기 투자자들보다는 이 가끔씩 이 데이터 나오는 걸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달러 강세일 때는 외국인 자체들이 달러를 보유하고 싶은 심성이 훨씬 더 강해지는 상황이라서 사실 야 이쯤 돼서 들어오면 환차익이 얼마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에요. 그거는 방향성이 틀어진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달러 강세가 끝나고 원화 강세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원화가 약세라고 하지만 원화는 사실 그냥 그래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진짜 약세는 네. 일본 엔화예요. 그리고 유로화예요. 유로화가 1달러당 1.3이었습니다. 네. 1.4까지도 갔었고요. 근데 지금 1달러당 1이에요. 그러니까 한 30% 빠진 거예요. 좋았을 때보다. 강세였을 때보다. 물론 요즘 분위기는 이제 역전될 것 같고 숏배팅, 유로 숏배팅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논리도 있죠. 왜 유럽이 미국보다 좋아? 맞잖아요. 유럽이 뭐가 좋아? 하나 좋죠. 빚이 적죠. 미국보다는. 그래도 더 값어치를 받을 수 있긴 한데 지금 원화의 흐름은 원과 달러 원으로만 보시면 거의 위기죠. IMF, 제2의 IMF 보는 것 같고. 그러나,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본에 여행 가면 100엔당 얼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화가? 보통. 지금 950원이에요. 100엔당. 이 정도면은, 과거 이제 가장 셌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한 850원까지 간 적은 있었어요. 네네. 근데 950원이면 원화가 상당히 강세인 상황이에요. 지금 뭐 가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여행을 간다 치면 일본을 가야 되는. 일본 가면 좋죠. 싸게, 싸게. 즐겁게 다녀올 수 있죠. 그렇죠. 항공료 때문에 뭐 다 상쇄가 되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고 유로화 대비는 얼마냐 지금 네. 1,310원대예요. 항상 유로화 대비는 1,350원 내외. 네. 가끔은 1,400원도 갔던 게 유로화 대비 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1,310원이니까 과거 대비 유럽 여행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스위스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개망신 당했죠. 네. 스위스는 프랑을 쓰지 유로를 안 쓰거든요. 하여튼 해외여행 가기 되게 좋아진 네. 그런 상황이다. 이건 다시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원화 강세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네. 달러 강세가 전 통화에 나타난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위기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오히려 만약에 위기가 되려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각국의 이제 신용 스프레이드라고 표현되는 한계 기업들의 금리가 회사채 금리나 이런 금리들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등등의 나라들의 금리가 독일 금리 대비 얼마나 더 튈 것이냐. 네. 이런 거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문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유럽이 지금 애매하게 지금 끼어 있어요. 지금 유럽이 진짜 옴짝달싹 할 수 있을까 하는 진짜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금리를 올리자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죽을 것 같고 네. 금리를 안 올리자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유럽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아니까 그냥 공격을 때려가지고 유로화 약세로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9월 달부터 증시가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제 식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7, 8월 달에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뭐 어떤 주식들을 좀 미리 매집을 좀 해놔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거 좀 정리를 해놔야 될까요? 제 바람은 7월부터 좋아지기를. 이 방송 그냥 그렇죠. 끝나자마자 그냥 끝나자마자. 아니야 시작되기도 전부터 네. 화라산처럼 불타길 바랍니다. 네, 일단 증시는 마감했고요, 오늘은. 네. 내일이요. 저는 뭐 몽땅 주식이니까 네. 몽땅 주식이니까 무조건 좋아지는 게 좋아요. 지금 현금 비중 없으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씨가 말랐다. 네, 네. 네, 조금의 씨밖에 없는데 하여튼 네. 그런 상황인데 그 7, 8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항복하고 떠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시장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겹다. 네, 지겹죠. 앞으로 얼마나 더 지겨울지 모르겠는데 지겨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조금 길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7, 8원만 보면 뭐 바로 안 올라주면 또 답답하니까 제가 이제 그 드리고 싶은 말은 개인 투자자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수익률이 좋냐면 생각보다 한 주식 들고 오랫동안 버틴 사람들의 수익률이 좋아요. 2년, 3년, 4년 그런 사람들의 수익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한번 기업이 성장할 때 거기에 참여를 하면 주가가 한 4배, 5배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매매를 해서 이렇게 조금씩 차익을 따먹는 것보다 오히려 결과치가 그다음에 연평균 수익률이 그때가 훨씬 좋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 주식은 헐값 주식들은 굉장히 넘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수는 잘 모르겠다. 왜 지수를 잘 모르겠냐? 작년도에 장장 100조 이상의 회사들이 IPO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걔네들 퍼가 막 100씩 돼요. 한국 퍼는 8이야. 근데 걔네들 퍼가 100이야. 네. 평균 회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퍼는 떨어져요. 우리 80배 이상의 퍼는 보통 다 떨어진다. 퍼가 100이라면 투자하고 100년을 더 살아야 본전치기예요. 그 회사의 매출가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지금 작년도에 너무 많이 입성을 해가지고 걔네들은 주가가 빠질 여지가 아직조차 있죠. 아직도 있어요. 빠질 여지가. 그러니까 걔네들은 근데 규모가 크니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수를 상당히 낮추는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는 지금 어떻게 될지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종목 장세를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덕분에 2200대까지 빠지는 이 과정에서 정말로 그렇게 당하지 않았어도 되는 주식들이 넉마가 돼버렸어요. 대표적인 주식이 화나는 주식 있잖아요. 화나. 하나? 네, 하나는 화나는 주식이잖아요. 네네. 네, 하나는 야구도 화나고 네네. 주식도 화나는데 네. 그 화나는 작년도 영업이익 말고 네. 순이익이요. 네. 세금 다 내고 순이익이 시가총액보다 높아요. 아 진짜요? 네. 아마 올해도 분기에 한 4천억 했으니까 순이익이 영업이익 말고 영업이익은 훨씬 높아요. 시가총액보다. 올해도 아마 지금 1조 6천억까지 떨어졌으니까 순이익이 영업이익하고 1대1로 패러티하는 1년만 갖고 있으면 본전 찾을 수 있어. 그걸 다 현금화해서 어디 들고만 갈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참 오랜만에 보는 상황이고 그래서 몇몇 종목들은 2002년도에서 2005년, 6년, 7년 우리 그 같이 강의하셨던 최준철 대표님 같은 사람이 부자 됐던 그 기간 소위 말하는 한국형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박이 터졌던 그 시간 하고 지금 비슷하게 떨어진 주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도 뭐 롯데 관련 기업이라든가 롯데칠성, 롯데제과 이런 것들 1년 영업이익의 2배?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 주가가 10배, 100배 이렇게 튀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놀랍게도 20년이 지난 지금 눈에 그런 주식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근데 지수는 2200이잖아요. 그때는 지수도 훨씬 낮았고 1000도 안 했던 시점이고 근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도대체 이 일은 도대체 뭐지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상장을 하면서 계속 물타기가 된 거예요. 코스닥은 더하고 지수가 물타기가 돼버린. 네, 지수가 물타기가 돼버렸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물타기를 엄청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0년 고점인 2900포인트 제가 생전에는 저 2900 못 볼 것 같아. 코스닥 계속 물타기가 되거든. 현재 이 그 흐름을 바꾸지 않는 한 100년이 가도 2900은 못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스닥 그렇고 주식시장도 거래소 시장조차도 지수가 물타기가 엄청나게 됐고 그래서 지수 봐서는 답 잘 안 나오고 지수가 왜 포인트 간다? 그거는 얘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종목은 화나는 주식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런 주식들이 지금 속출하기 시작한다. 속출.
네. 어디서 좀 많이 속출하고 있나요? 일단 지금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만 금융주 쪽에서 많아졌죠. 아, 금융주. 금융에서는 근데 또 워낙 넓으니까 뭐 증권인가요? 은행이 배당률이 보통 지금 7, 8% 보통 됩니다. 보통. 이런 적이 있었나요? 보통 7, 8%? 네, 보통이 7, 8%예요. 그다음에 증권주도 이제 한 7, 8% 보통이 네. 이 정도 됐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2016년 아주 장 나쁠 때 주가까지 떨어져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 2분기, 3분기 증권회사들 정말 실적 안 좋을 거거든요. 근데 적자는 아닐 거예요. 적자는 아닐 건데 실적은 나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채권에서 깨지고 수수료도 감소하고 거래대금도 줄었으니까 3분기도 계속 그렇게 될 거고 그렇지만 2016년은 정말 장기 불황의 때였거든요. 주식시장이. 근데 그때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놀랍도록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지주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왜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지주사는 화가 나니까. 네. 힌트는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지주사는 다 그래요, 다. 네네. 지주사는 다 그렇습니다, 다. 네. 진짜 웬만한 지주사는 다 그렇다.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인 힌트를 하나 내면 상법이 개정된다. 네. 개정 안 되겠지만 네.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희망을 잃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상법이 개정돼서 혹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도 일하지만 주주를 위해서도 일한다는 그 문구가 주주라는 문구가 거기 안 들어가 있다면서요? 네, 없죠. 그거로 바뀌는 상법 안 될 거라고 봅니다만 되면 그냥 지주사 투자해야 돼요. 5배, 10배 가야 돼요. 진짜 5배. 아니 어떻게 이 영업이익 1배도 아니고 순이익 1배, 세금 다 떼고 난 순이익 남은 돈만큼밖에 시가총액이 안 될 수가 있냐는 거지. 궁금한 게 자산 가치 빼고. 그만큼 싼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그만큼 싸도 안 사면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사요? 화가 나니까. 앞으로도 안 바뀔 거 생각하니까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법 개정 안 되고 얘네들 대주도 잘 못 믿겠고 배당이나 많이 줘. 돈이 넘치면 배당이나 많이 주든가 하는데 배당도 많이 안 주고 그러니까 배당을 주면 뭐해 주가 떨어질 건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조금 독특한 상황이긴 해요. 좀 지나칠 정도로 좀 상식적으로 아마 한 3, 4년 지나서 우리가 지금의 이때를 돌아보면 그게 말이 됐었어? 하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좀 지나치죠. 지금 다 그래요. 지주사들은 모두가 다 그렇다. 그리고 금융주 또 딴 데도 있나요? 의류. 의류. 의류 업체들 중에 몇몇 기업들은 또 비싼데 네. 찾아보면 굉장히 의류 업체들 중에 싼 기업들이 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류.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의류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K-팝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가까우신가요? 정말 가깝죠. 네네네. 네. 누군지 알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처음 듣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 활동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 네네. 댓글에 이미 한국어 댓글이 별로 없어요. 한국어 댓글이 별로 없고 다 영어 또는 네. 처음 보는 아랍어 같은 거. 아랍어 동남아시아 쪽도 많고. 네, 동남아 별 희한한 것들이 막 일본어도 있고 네.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K-팝을 통해서 K-의류가 가는 건가요? K-팝이 확실히 K-한류가 지금 전해지는 주요한 그 핵심 코어고요. 공연을 가면 한국 공연보다 외국 공연이 더 중요해. 이제는 저희 나이 또래 때는 어렸을 때 그 청소년 잡지에 보면 인기 연예인 순위하면 전부 외국인이었어요. 요즘 나오는 탐 크루즈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름도 모르시겠습니다. 소피 마르소라든가 이런 사람들. 저 압니다. 브룩실즈도 아세요? 소피 마르소가 프랑스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유럽 다 브룩실즈도 알죠. 그럼 PBK츠. PBK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미국 그 스타들이었어요. 근데 연식 생각보다 많이 되셨네. 네네. 네. 82년생. 그러시구나. 네. 젊은데. 브룩실즈가 또 한번 노출 영화 한번 출연한 적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걸로 떴죠. 그걸로 떴지. PBK즈도 마찬가지. 네.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얘네들에 따라서 한국 물품들이 네. 다 잘 팔리는 흐름들이 보여요. 네. K-팝, K-푸드. 그렇죠. K-푸드가 대표적이에요. 그렇죠. 네. 쉽게 살 수 있는 라면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해외 싱가포르나 이런 데 있는 현지 교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엔 일본 거를 많이 먹었는데 이제 진짜 한국 거를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의류도 그런 붐을 탈 수 있고 일부 이 K-팝 관련된 이 K 문화 관련된 컨텐츠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네네. 가격이 오른 것들은 좀 잘 거르시고, 왜냐하면 비싸게 잡으면 뭐 작년 연말에 엔터 잡았다가 올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하도 많이 떨어져서 밸류에이션 값어치가 좀 있어지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엔터에서도 뭐 에스모 회사 이런 것들은 이 정도로 싸졌어?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애들은 멀티플에 조금 더 줘야 되겠죠. 평균 근처까지 떨어지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쪽은 되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그것과 연관된 기업들은 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K푸드 관련된 식음료 쪽 섹터는요? 있어요. 네. 싼 것들이 있나요? 네, 있죠. 네, 그쪽 싸죠. 네, 그쪽 쌉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무슨 회사 빼고, 예, 거기는 싸진 않은데 거기도 근데 가격은 정말 많이 떨어져요. 옛날에 너무너무 비쌌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 식음료 쪽에서 오리온이 굉장히 뭔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리저리서 좀 들어요, 제가. 네네. 네. 그러니까 좀-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되면서 뭐 원래 떨어질 걸 생각했는데 네.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그게 과연 그래서 그 K-팝과 한류의 영향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것과 연관된 기업들은 앞으로 경기가 조금 나쁘더라도 네. 소비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K 컨텐츠도 굉장히 좋은데 이 컨텐츠는 좀 문제가 뭐냐면 투자하기 좀 애매한 게 갑자기 하나 뜨면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팍 올라가니까 그렇죠. 찬스를 받다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또 밸류에이션이 뚝 떨어졌죠. 이럴 때를 잘 노리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 입장은 뭐냐면 저희 같은 이제 투자자들은 먹는 것보다 안 다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은 이게 좋으니까 그냥 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희는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다칠 거면 난 안 해. 그렇죠. 예,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고도 다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살나게 다쳤어요.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덜 다친 거죠. 어떻게 보면. 쬐끔 덜 다쳤죠. 그러다 마치 같이 다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저건 있죠. 올라올 때 빠르겠죠. 예, 올라올 땐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K 하면 또 요즘에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K 자동차들이 워낙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들었는데 네. 현대차, 기아. 근데 지난 뭐 한 2달 전에 지금 출연했을 때는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자동차 좋게 보셨는데 지금 뷰를 좀 바꾸시고 계신다고. 네, 굉장히 좋게 봤고 다행히 계속 근데 한 달 전쯤부터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서 김 작가 다음에 나오면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자동차 너무 좋게 봤어요. 그리고 가능성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저는 여전히 어떤 생각도 하냐면 애플이 과연 누구하고 손잡을까? 애플이요? 네. 기아? 그건 모르겠고. 근데 저한테 물어본 줄 알았어요. 네. 그 한국 자동차하고 손을 잡으려다 말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과연 끝났을까? 전 아직도 의문입니다. 네. 중국 애들하고 손잡아서 할까? 중국 모르겠네요.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자면 품질이나 완성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애플이. 그렇죠. 애플 그런 문화가 네. 있죠. 물론 전기차는 좀 만들기 쉬워요. 분명히 그렇긴 하지만 얘네들 타겟하면 당연히 테슬라를 넘어야지 하는 타겟을 당연히 잡겠죠. 시작하는 순간부터. 네. 그리고 AP 소위 말하는 그 중앙 칩은 이미 좋아요. 이미 테슬라보다 훨씬 좋아요. 이제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박을 것이냐, 자율주행이나 이런 걸 어떻게 박을 것이냐는 그들의 과제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건 시간이 걸릴 것이고 따라잡는데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팅 파워나 이런 것들은 절대 뒤질 애들이 아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뭐 세계 최고의 회사니까 칩 제조 능력도 세계 최고죠. 정확한 칩 설계 능력. 누가 세계에서 칩을 제일 잘 설계할 것 같아요 이제? 엔텔? 엔비디아? AMD? 아니에요. 애플이에요. 애플 거 써보면 알아요. 일단 발열이 안 돼요. 이렇게 발열이 안 되는 펜이 없잖아, 노트북에. 이 바람구멍 없어요, 걔네 거.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정말 엄청난 진보인데, 즉 설계 능력도 뛰어나고 소프트웨어 능력도 뛰어나고 이미 칩에서는 완성도가 가장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칩 자체의 캐퍼시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어떤 회사하고 견주어도. 단 소프트웨어를 넣고 세우는 데는 시간이 당연히 걸릴 것이고, 테슬라가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잡는 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그러면 차체로는 완성도 높은 차를 끌고 가면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뽑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금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1억 5천짜리 차가 막 떨어져. 풍처럼 들린다면서요, 막. 아니 이렇게 뭐가 이렇게 떨어져. 막 이렇게 벽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네.
있을 수 있습니까? 1억 5천 이상 되는 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단박에 따라잡으려면 아무래도 차의 완성도가 있고 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회사하고 싸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현대 기아차는 후보군에서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와 기아차에서는 계속해서 공장을 만들겠다. 전기차 공장을 만들겠다 했어요. 물론 자체 조달을 위해서 하는 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가 먼저 공장 만들겠다고 해놓고 또 현대차도 공장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TSMC 같은 자동차의 TSMC 같은 역할을 싫어할 것인가. 마진이 좋을 거거든. 자기네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마진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애플 그 밸류체인 쫙 돌아다녀 보면 안드로이드 진영보다 마진 많이 줍니다. 부품 회사. LG 노텍이 언제부터 떴나요? LG전자가 휴대폰을 안 만들면서부터 떴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애플로부터 더 많은 걸 봤거든.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지잖아요. 마진이 좋거든. 애플은 확실히 마진 많이 줘요. 이건 우리나라 부품 조달해주는 애플한테 조달해주는 그리고 안드로이드한테 조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회사에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많이 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도 네. 애플 로고 달아주고 네. 마진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예를 들어 한 15%? 네. 20%? 이 정도 마진이 확보된다면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주가는 전기차 밸류에이션을 끌고 오면서 되게 좋아지는데 지금 조금 애매한 건 뭐냐면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그 테슬라 인플레를 좀 겪어갖고 주가가 좀 높아요. 네. 과거 역사적 평균보다. 맞아. 모든 자동차 내연기관 회사들이.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렇게 쭉 떨어져 쫙 올랐다 살짝 떨어졌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단 말이죠. 월봉으로 보시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쇼티지 반도체가 없어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들어 막 이래가지고 뭐 100만 대 200만 대 300만 대 적체야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와 그거 다 팔리면 야 엄청나겠는 걸 마진도 엄청나고 엄청 좋겠는 걸 막 이러고 지금도 뭐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8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비싼 거 뭐 그랜저도 2.4 이런 건 안 하고 3.3 나올 테니까 빨리 사세요.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하반기 와서 정말 반도체가 이제 풀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DB 하이텍을 비롯한 8인치 웨이퍼 라인들의 가동률이 100% 풀캐파에서 조금 떨어지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8인치를 우리가 이제 아주 오래된 공정이라고 그래서 레거시 공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공정에서는 오래된 반도체인 자동차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건 예전에는 아우 저 마진도 안 남는 거 니네 거 안 해줘 우리 비싼 거 해줄 거야 이랬던 애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어주겠죠. 그럼 이렇다면 결국은 3, 4분기 어느 시점부터는 확실히 자동차가 반도체 쇼티지에서부터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자동차를 한두 대 받겠죠. 그러면은 지금 쌓여있는 주문 양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차를 사고 싶으셔요. 네. 차가 안 나와. 네. 그럼 현대차한테만 주문하시겠어요? 기아차한테도 주문하시겠어요? 뭐 여러분들 테슬라? 주문 넣겠죠. 예, 뭐 이렇게 뭐 쌍용차 뭐 이렇게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거의 대부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막 5, 6개? 어차피 계약금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막 찍어 누르고 막 다 했겠죠? 근데 차가 공급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될 것이냐? 취소 많이 하겠죠. 예, 취소 많이 하겠죠? 차가 여러 대 필요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 대 받으면 끝난 거잖아요. 뭐 자동차 수집하는 것도 지금 아니고. 다들 못 받으니까 여러 군데.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요가 뚝 떨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될 것 이 같아요. 수요에 허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죠. 예, 그건 허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허수가 진카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 그 뭐 나오는 증거가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영업사원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인센티브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만큼 차값을 잘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니지. 포드차를 팔면은 영업사원이 300만 원이 남아. 한 대 팔면. 심지어 500만 원이 남아. 근데 현대 기아차를 팔면은 5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남아. 그럼 뭘 파시겠어요? 당연히 근데 앞에 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금 주나요?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렇지. 팔리니까. 팔리니까 인센티브를 조금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잘 팔린다는 얘기예요. 인기가 있다는 얘기고. 요즘 잘 만들잖아요. 예. 그리고 전장이 좋잖아요. 일반 차보다는 전장이 좋잖아, 아주. 네. 한국이 뭐 하나 만드는 거 잘 만들어요. 예, 전장은 옛날부터 일본보다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한국 자동차들이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그 소비자들의 그 까다로움, 진짜 자동차 욕 안 먹고 만들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그렇죠. 맨날 다 자동차 전문가 남자는 남자 중에 한 85%는 다 자동차 전문가야.
한 뼘씩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애널리스트를 하기 제일 해먹기 힘든 데가 자동차잖아요. 남자 워낙 관심 많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했다가 융단 폭격 당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까다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잘해가면서 전장이나 이런 쪽을 굉장히 발전시켜서 이거는 전기차로 넘어가면 되게 유리한 환경이에요. 좋네요. 애플의 그 소프트웨어랑 현대기아의 이 하드웨어가 만나면. 마진도 좋으니까. 예. 저 애플 로고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봐요. 지전자님 말씀은 지금 현대차 기아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것도 이제 하반기 있지만 진입되면서 좀 장기적으로는 네. 좋게 보시는. 나쁜 변수들이 생겼으니까 그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습니다. 다른 주식에 비해서.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애플카가 나중에 어쨌든 나오긴 할 거잖아요. 네. 나올 것 같으니까 나왔을 때 뭐 다른 나라,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나 탁 최종 확정을 한 거예요. 이제 네. 현대차 기아는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야. 딱 그게 네. 뉴스가 확정됐어요. 네. 그럼 현대차 기아 주가는 그때부터는 좀 그러면 이제 실적대로 가는 거지. 딱 실적대로 가는 거 주가가. 예. 그럼 좀 주가는 근데 재밌는 파동은 없겠네요. 떨어지긴 하고. 왜냐하면 지금 그 대형주 중에서 고점 대비 주가를 보면 사실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들 떨어졌어요. 그렇죠. 잘 버텼죠. 예, 잘 버텨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인플레이션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기아차는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는 거는 전기차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폭스바겐이 더 했어요. 근데 애들이 미국에서 못 파네. 놀랍게도 ID3 이런 게 잘 안 팔려요. 어떻게 놀랍죠? 물론 폭스바겐 미국에서 원래 인기는 없었습니다만 미국에서 한국 차는 잘 팔아요. 예, 전기차를 잘 팔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막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돈 안 남아도 좋으니까 무조건 많이 만들어라. 무조건 많이. 그럼 주식으로 먹는다. 진짜 테슬라 못 봤냐? 네. 테슬라가 돈을 많이 남겨서 주가가 올랐느냐? 요즘에는 이제 많이 남죠.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도 높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거의 한 18, 19% 되니까, 뭐 영업이익률이 높으니까, 그다음에 성장률이 좋으니까 이제 주가를 많이 받긴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주가는 단순히 매출과 이익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래 자동차에 대한 희망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도 여기서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내서 뭐 잘 팔 수만 있으면, 잘 팔고 있으니까 현재처럼만 지금 잘해서 잘 팔게 된다면 프리미엄 받을 수 있어요, 주가로. 그래서 정 부회장님을 비롯한 자동차에 계신 분들은 주식으로 좀 한번 생각하셔라. K 또 반도체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어떡합니까? 이거 6만 원 붕괴된 얘기는 뭐 유튜브 썸네일로 나온 지 한참 됐고,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는 올해 애널리스트 중에 제일 곤란한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애널리스트일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을 해도 시장도 안 믿고 주가도 반대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분석을 잘못했냐? 그건 아니거든. 아니, 애널리스트가 뭐예요? 이 회사가 어떻게 운용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의 매출과 이익을 낼 것이다라는 걸 전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숫자를 만들어내는지를 파악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조금 뭐 틀릴 수는 있지만 뭐 전망이 크게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세계 1등 하는 회사에서 영업이익 빡빡 내는데 영업이익의 10배 정도의 주가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이? 그건 그렇게 못하지.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가격 쌉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붕괴되면서 7만 원 깨지고 6만 원 깨지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이 부분은 애널리스트 탓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누군 탓하죠? 유튜버들 탓해야 되나? 그런가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하여튼 저는 7만 원 밑으로는 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싸다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안 삽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반도체는 지금 설명이 안 돼요. 현재 주가는. 실적하고 비교해서는. 그러니까 경기 하강을 몸소 얻어맞고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원래 반도체라는 건 경기의 가장 그 바로미터, 경기와 동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내년도에 반도체의 생산량 증가, 이걸 영어로 비트 그로스, 비트가 증가한다. 그래서 8비트, 16비트 이랬잖아요. 그 비트가 증가한다. 비트 그로스라고 하는데, 내년도 비트 그로스 전망이 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ASML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만 노광장을 못 만들어요. 왜? 반도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가 없어서 반도체를 못 만드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내년도에 이게 굉장히 유력해요. 이미 그 ASML에서 지난 분기인가에 생산 대수가 예상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다음 대표적으로 새롭게 신설된 공장이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 뭐 축구장 40개, P3 공장, 낸드 플래시 공장만 깔았답니다.
D램 공장 깔아야 되고 파운드리도 깔아야 되잖아요. 못 깔았어요. 왜요? 장비가 안 와서. 그 사람들은 다 시간이 돈인데 빨리 깔고 싶겠죠. 공장 지어놨는데 왜 안 깔고 싶겠어요? 장비가 없어서. 자, 이걸 보면 매년 정기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반도체 생산량은 이게 이렇게 눕는 거예요. 이렇게 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꼭 필요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애들이. 그런 애들은 조급해지죠.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안 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생산량이 줄어들어. 그러면 생산량 곱하기 가격인데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면 실적 하락치가 지금 실적 하락해야 돼요. 현재 주가는. 실적이 상당히 많이 하락해야지 이 주가가 맞는 주가거든요. 그럼 내년까지 실적 계속 떨어져야 돼요.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떨어져야 돼요. 제가 보기 이 정도 주가라면. 근데 내년도에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소환을 하는데 인텔. 증오의 인텔 이제 진짜. 인텔이 이번 4, 4분기 전부터는 분명히 만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IT 잘하시는 이용수 대표의 말에 의하면 수동소자와 제대로 안 붙어서 수동소자 문제로 인해서 신제품 출시가 좀 지연됐다라고 하는데 뭐 설계라든가 이런 쪽이면 싹 갈아엎어서 새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3, 4분기 끝자락, 4, 4분기 뭐 이런 상황에서 신형 칩이 나올 거고 CPU가 나올 거고 신형 CPU가 나오게 되면 DDR5가 달릴 것이고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서버 업체들은 교체를 할 겁니다. 그 서버 업체들은 제일 큰 비용이 전기료이기 때문에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면 이 기기 바꾸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공급이 증가하지 못하는 것과 3, 4분기 후반, 4, 4분기부터 정말로 인텔께 출시되면서 교체 수요가 서버에서 일어난다면 그때부터는 구입해야 되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마 4, 4분기가 현실적일 거로 보여지고요. 좀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인텔이 하도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2년을 속였어. 지금 2년 지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실 때 그쯤 되면은 서버 쪽의 입장은 좀 달라질 거고 노트북이나 PC 쪽은 떨어진 채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떨어진 채로 유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가 계속 유지가 돼준다면 가격적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을 거라서 내년도 실적이 현재 주가를 설명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주가는 모르겠어요. 이게 실적하고 같이 안 가니까 분석이 안 돼. 진짜 주가는 모르겠고 외국인들 팔자가 끝나야 되는 거겠죠. 외국인들이 이제 이제 다 필요 없고 빨리 현금 마련해야 돼 하는 이런 수요들 있잖아요. 미국으로 가야 돼, 달러로 바꿔야 돼. 이 수요가 없어져야 삼성전자가 그때부터 오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보유자분들은 그냥 버텨야지. 버텨야 되죠. 예, 조금부터 버텨야 지금 팔긴 이미 늦었잖아요. 지금 버텨야죠. 물타기 조금 고민해 보시죠. 물타기는. 네. 벌써 7월이잖아요. 네. 이제 2분기 실적치 나올 텐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국 증시 실적? 당연히 2분기에 4월 달에 중국이 저렇게 놀았으니까 당연히 중국이 수출이 잘 많고 꺾이죠. 특별히 전기전자 업체들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는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은 좀 꺾여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분기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꺾였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꺾여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실적 대비 주가가 그냥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고 몇몇 업체들은 좀 튀긴 할 테고 근데 튀어도 추세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나빠가지고 거래대금도 거래소 기준 7조 정도까지 줄었고 씨가 말라 있는 상황이라 그 다음에 이제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프레이하는 대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계속 휘둘려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완전히 쭉 매수하면 기관들이 짤짤해하는 세력들이 현물 매수해주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해주면서 들었다가 근데 막판에 얘네들이 선물 규모를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선물을 막 조절하면 또 때가 되면 얘네들이 매도를 때리면 이게 또 프로그램 매도로 나오고 기관에서 이 일들이 되면서 아주 막 시장을 갖고 노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그냥 너무 안타까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정말 안타까운데 공모펀드들이 전멸해서 그래요. 공모펀드들이 너무 죽었어요. 공모펀드들 규모가 2천억짜리 시장에서 한 얼마쯤 될 거라고 한번 그냥 통밥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2천억짜리 시청자분들 몇 개쯤 있냐고요? 금액이 얼마일 거냐 공모펀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돈 받아갖고 운영하는 그냥 펀드, 주식형 펀드. 이전에는 어느 정도였는데 규모가?
모르겠는데. 아니. 많았어요. 200조 넘었지 않았어요? 시즌 때? 200조 넘었다면 지금 뭐 150조? 50조. 아, 멸망이죠, 멸망. 네네. 공모펀드 멸망. 그 옛날에 잘 나가시던 분들 있잖아요. 우리 님이라든가 뭐 가까이로는 뭐 네. 회장님도 아마 공모펀드 했잖아요. 네. 네네. 그런 공모펀드가 너무 죽은 거죠. 너무 죽으니까 방어해줄 세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시장을 갖고 놀고 그러면 주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이 나타나면 야 내가 받을게 던져 하면 공매도 세력이 무서워서 못 던져요. 저러다 가격 튀면 저 사람 사는데 옆에 붙어갖고 몇몇 세력이 붙어서 주식을 계속 사면 우리는 피토해야 되니까 그렇죠. 무서워서 공매도 못 하거든요. 지금 근데 공매도 이거 때리면 떨어지네 뭐 이러니까 개인들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무참하게 지금 시장이 밟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갖고 놀고 있군요. 우리. 네,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혹시나 금융 당국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공모펀드 등 기관 관련된 펀드도 좀 잘 돼야 됩니다. 뭐 많은 분들이 기관 되게 싫어하시고 그러겠지만 짤짤이 세력들은 있어요. 외국인들 프로그램 선물하는 거에 따라 프로그램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계속 제자리야 제자리 틱만 따먹으니까 그런 세력들이 있으면 그거 과거에 우리도 꽤 오랫동안 경험했어요. 2013, 14년부터 막 2018, 19년까지 또 계속 그런 장이었거든요. 근데 또 그런 상황들이 오니까 너무 답답하고 개인들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또 이런 경험을 하니까 너무 또 안타깝고 근데 이런 걸 막으려면 공모펀드가 살아나야 되는데 공모펀드가 좀 살아나려면 운용의 자율권을 좀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모펀드는 주식형은 주식을 무조건 뭐 70% 이상 담아야 되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편입 비중도 뭐 조금 더 자유롭게 해주고 운용자의 자율성이 좀 보장받고 지금 공모펀드가 왜 중요하면 다 벤치마크만 추정하거든요. 벤치마크만 다 추정하니까 벤치마크 추정하는 게 뭐예요? 그걸 일컬어 우리가 패시브라고 부르고 그 패시브가 뭐예요? ETF잖아요. ETF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얘 한때는 잘했던 때가 있어요. 뭐 신용 관련 이름 달린 자산운용사가 만든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때 굉장히 잘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부진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자산운용사에서 일해서 주식을 운영하는 사람은 우리가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면 펀드 매니저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한직입니다 이거. 안 믿어지시죠? 여기 연봉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웬만한 대기업 제조업체보다 덜 받아요. 안 믿어지시죠? 네네. 생각보다 적게 받으시네요. 많이 적죠. 어디 은행원 신입 연봉 못 받을걸요? 아, 운용사? 예. 그리고 A급 몇천억 운영하시는 분들 네. 어느 회사 임원만큼 못 받아요? 네, 웬만한 대기업 임원만큼 못 받습니다. 금액 들으시면 화들짝 놀라실걸요? 얘기해 주세요. 누군지 실명 안 나왔잖아요. 1억 넘는 분들이 없어요, 별로. 펀드 매니저분 중에 네. 자산운용사. 정말 잘하는 분이 1억대. 그 말이 됩니까? 근데 만약에 잘 되면 성과 보수는 또 받잖아요. 그건 연봉은 다른 거죠. 성과보다 거의 다 포기했다고 들었어요. 아유. 그냥 그 벤치마크만 따라가고 왜냐하면 잘못되면 바로 잘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운용을 잘하는 사람 다 개인 자금 운용한다고 다 도망갑니다. 운용 잘하면 왜 그거 하고 있겠어요? 내돈 내 돈 조금 뭐 몇 년치 연봉 모아가지고 내가 운영하면 그거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는데, 응? 그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스타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공모 펀드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공모 펀드가 살아나고 네. 스타들이 나오고 이러면 뭐 피터 린치 같은 사람 한국에도 왜 못 나옵니까? 나와야죠. 네.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사실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쟤 너무 잘하는데 그냥 맡겨놓고 우리 편하게 살자. 이게 좋지. 지금 뭐 온통 머리 싸매고 어디 유튜브를 봐야 되면 어떤 사람을 들어야 되고 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시간에 놀아야죠. 지원자님 신한금융투자 그만두고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가시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럼 김 작가가 도와줘야죠. 아유. 그냥 무조건 가라. 사막 가라 이러고. 사막 갔는데 둘 다 물이 없을까? 야 일단 혼자 보내드리고 오아시스 발견하면 저 좀 불러주세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참. 제가 그 실적이 봤는데 실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 기업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네. 처분해야 되나요, 그냥? 네. 그거는 이제 일단 현재 주가하고 비교해 보시고요. 네. 실적을.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네. 이 다음번 실적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2분기 실적이 나왔으면 이제 3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인지를 네. 미리 좀 예측을 하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면 참으셔야 돼요. 더 사든가. 그거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또 어떻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안타까운 점인데.
미국은 이거를 다 공시를 해요. 네네. 가이던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이던스가 좋았다에 따라서 나빴다에 따라 실적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나쁘게 나오니까 그날 폭락했더라. 네네. 이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은 가이던스가 좋았다. 네. 엊그저께 실적 발표한 펩시코 네. 이런데도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가이던스 좋았으니까 주가 올랐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한국은 그걸 안 해, 기업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전화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 정말 그 먹이를 찾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아, 뭐 IR팀이 전화하면 알려줘요? 식단 안 알려주죠. 그러니까. 유도신문. 아 이런 얘기 해도 되겠나 모르겠다. 아, 유도신문 한다고 얘기 안 해준다. 공시 위반이니까. 그러면 그 회사의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네. 예를 들자면 뭐 중견기업 이상이면 그 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사업 영역을 분간해서 이거는 미래 전망이 어떻고 원재료가는 어떻고 공장 가동률은 어떠며 그다음에 지금 수요 상황들은 어떠며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며 뭐 이런 걸 다 물어봐야죠. 다 물어보면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다음 분기가 좋다 나쁘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러면 거기서 않네요. 그걸 알아도 어려워요. 손실이야. 근데 나빠. 네. 답답하죠. 그때 어려워요. 근데 주가는 비싸지 않아. 그때 정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어려워요. 좀 대표적인 게 철강이에요. 철강은 여기도 미친 실적이에요. 영업이익이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주가가. 1분기까지 실적을 보건데 또 그랬어요. 근데 2분기부터 실적이 꺾일 것 같고 3분기 확실히 꺾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연강판, 냉연강판 이런 것들이 뚝뚝뚝뚝 가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2분기에 살짝 떨어져가지고 주가 너무 싼데 3분기에 더 떨어져. 이러면 이제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뭐 4조짜리가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나와. 싸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있어야 안 갖고 있어야 되는 굉장한 고민이 빠지는 게 한국 증시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1조 8천억밖에 안 나오겠는데 네. 영업이익이 이러면 되게 골치 아프죠. 근데 철강 같은 경우, 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업종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업종이 2분기 실적 나오고는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게 할 거다. 야, 이 가격에 털어야 하나? 영업이익 대비 2.5배가 3.5배 됐다고 털어야 되나? 하는 이런 고민에 휩싸이는 상황이 화학과 철강에서 이제 일어날 것 같다. 네, 이게 너무 싸다고 좋다고 봤는데 굉장히 투자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 때 뭐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올 텐데 꼭 네. 우선순위로 뭐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뭘까요? 당연히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매출액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 그렇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줄으면 이익이 늘어도 꽝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우 잘못해서 현금흐름 보면 현금을 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초 기말 현금 흐름 어렵죠. 현금으로 보시기 좀 어렵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무제표 못 보고도 주식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재무제표를 보실 필요는 있어요. 계속 보는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앞으로 1년, 2년 동안 난 계속 볼 거야 하고 보시면 보여요. 보입니다. 자꾸 보시면 내 종목들은 내 기업들은 보셔야 되고 그래서 너무 종목 수가 많으면 안 된다는 게 내가 내 새끼들이잖아. 내 새끼들의 재무제표를 다 못 볼 정도면 이건 종목을 줄여야 돼.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다 보면서 나중에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도 늘어난지 그 방향성은 어떤지 그다음에 주요 품목들의 보유하고 있는 주요 품목들의 전망들은 어떤지 원재료 가격은 어떤지 공장 가동률은 어떤지 이런 걸 보시고 그다음에 현금 캐시플로우의 흐름들 뭐 정 안 되면 기초 기말 현금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서 현금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 이런 정도가 확인이 되면 이건 조금 실적이 나쁘더라도 밸류에이션 값어치가 있다면 에이씨 3년 갖고 가지 이러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런 건 버틸 수 있는데 현금 흐름이 나빠지는 회사들은 정말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예, 만약 이걸 버려야 되느냐 안 버려야 할 때 진짜 저도 한번 작년도에 현금으로 나쁜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치가 떨려서 급하게 팔았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현금으로 빠지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게다가 이제 보유한 잔고 현금이 많지 않은데 현금으로 빠지는 기업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는 진짜 빨리 팔아야 된다. 네. 자, 오늘 그러면 내용 정리하는 질문으로 만약에 지금 시드가 한 5천 원 정도 있으신 분이라면 좀 어디 어떻게 그다음에 현금 비중 어느 정도로 좀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자기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우리 이제 김작가 TV에 보시면 진짜 훌륭한 운용자들 그다음에 실제로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이분들 중에서 자기 성향하고 맞는 분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태도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뇌는 게으르기 때문에 떠먹여주기를 바라실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는 결국은 깨진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실패를 맞게 돼 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안 되시려면 이 김 작가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 같아. 실력 있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모은 채널이 아니었나. 아, 실제 운영자 중에, 감사합니다. 실전 운영자 중에. 네. 근데 이제 그 입 전문가들 많아요. 네네. 아, 네. 많죠, 많죠. 입 투자가 제일 쉬워요. 네네. 실전은 정말 지금 같으면 진짜 야, 그럼 말 나온 김에 김작가 TV 영상도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 자, 가치 투자에서 뭐 다 좋게 보시겠지만 네. 이 중에서 이 사람의 영상은 진짜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한 명, 딱 한 명씩만.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따라하기 쉬운 투자는 제가 보기엔 DP. 아, 점자 DP님 네. 그거 사놓고 그냥 탱자탱자 하잖아요. 넷플릭스랑 구글 추천했다가 좀 그 사람 죽었으면 좋은 찬스 아닐까? 역으로? 그 사람 죽었다고요? 그거 투자해서 죽었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사람이 죽은 건 아니고. 우리 표현이 우리 표현. 그 투자해서 죽었잖아요. 지금 죽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분이 투자한 기업들을 한번 잘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왜요?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공했던 투자자잖아요. 성공한 투자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뭐 엄청난 슈퍼게임은 아니지만 되게 성공적인 투자를 해왔잖아요. 그분이 이유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분이 지금 여전히 믿음을 걷지 않고 있는 기업이라면 찬스 아닐까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 접근도 괜찮을 것 같고 유튜브 보시면서.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러면 트레이더 쪽은요? 그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전업 투자자도 아닌데 트레이더를 왜? 알겠습니다. 피곤하게. 자, 그럼 그다음에 수명 짧아져요. 자사운용사 대표님 중에서는 딱 한 분. 뭐 좋은 얘기니까요. 제가 이제 직접 만나본 기준으로 하면 이건규, 박성진. 예. 이건규 대표님과 박선진 대표님. 이분들 거 잘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왜냐하면 접근이 쉬워요. 접근이 쉬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분석하면서 뭐 재무제표 완전하게 탈탈 털고 뭐 현금은 탈탈 털고 업황 다 분석해서 막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 근처에서 찾으세요. 내가 써본 제품 만드는 회사 그 중에서 잘 만드는. 그래서 뭐 뭔가가 코스코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코스코 아주 열광을 하잖아요. 맨날 자기가 쓰는 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 내가 먹고 있는 것들, 내가 소비하고 있는 것들을 만드는 회사 중에 정말 좋은데 그냥 무조건 덥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 큰 코가 다친 게 카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쓰고 있어서 좋다고 덥석 잡았는데 최고가에 잡은 거지. 그렇죠.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쓰는 것 중에서 업황 전망도 좋지만 싸야 돼요. 개인들이 안 다치려면 싸게 잡으면 아니면 싸게 될 때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앞서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나는 연예인들 너무 잘 알아. 그러면 연예인들이 나오는 소속사라든가 아니면 연예 기획사라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거기 콘텐츠 회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 그럼 난 그쪽은 내가 영화를 많이 봐서 잘 아는데 그럼 그런 회사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싼데 이러면 좀 덜 흔들려요 마음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여튼 가격이 싸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이 싸다면 한국의 멀티플 평균이 한 8배, 9배 정도니까 너무 비싸지 않은 걸 사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멀티플이 떨어질 회사를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지금의 멀티플보다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시작은 일상생활과 내 관심사에서 시작하고 네. 결정은 과연 싼지 밸류에이션 측정하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라면 좋아하는데 나는 진라면이 너무 좋아. 그러면 오뚜기를 공부해 보시면 되는 거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뭐 불닭볶음면이 최고지 이러면 삼양을 공부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해 보면 아니야 초코파이가 최고야. 그러면 오리온을 공부해 보시면 되면 공부해 보면 얘네가 국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해외 수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구나. 거기서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이 한다면 아니야 나는 뭐 허니버터칩이 너무 좋아 이러면 그 회사가 어떻게 좀 허니버터칩의 매출 비중이 얼마고 마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파악해 들어가는 거죠. 허니버터칩 혜태 아니었나요? 혜태죠. 혜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혜태 모회사가 보니까 크라운이고 뭐 이런 것들 공부해 보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자기 옆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는 차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현대차를 하는데 그럼 경쟁 업체들하고 또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런 업체들은 경쟁 업체들 비해 얼만큼 잘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 이 영업 이익이 얼마며, 그다음에 또 캐파는 얼마며 이런 것들. 예, 그렇게 좀 재밌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7, 8월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한번 찝어주시면서 마지막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조언 한마디 전해주신다면.
투자의 고수들이 얘기했지만 네. 성급하거나 조급한 사람들에게서 네. 인내하고 길게 보는 자에게 부가 이전되는 과정입니다. 네,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운 구간인데 좀 시계열을 좀 길게 한번 네.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2, 3월 때 정말 실제로 죽은 사람도 많고 계좌가 박살나가지고 죽을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 너무 많고 정말 어려웠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추억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어느 날 되면 지금 이 상황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눈앞의 걸 보면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울 거거든요. 근데 보통 저점에서 지질 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야, 이거라도 건지지 않으면 난 망할 거야. 그게 보통 거의 저점 매도의 사인입니다. 네.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과 심리라는 것은 투자에 정말로 비적합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잃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내 자신의 심리를 너무 믿지 마시고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내 불안함을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결론을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가 쭈그러들 것이냐, 발전할 것이냐. 앞으로 장기간에 봤을 때 자본주의가 쭈그러들지 않는다면 살아남는 기업들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타든 뭐를 타든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7, 8원은 뭐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바로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바로 반등을 못 한다면 마지막 굉장히 힘든 터널의 가장 그 검은 구간을 지나는 게 7, 8월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 매력은 분명합니다. 지금 가격적 매력은 분명해서 저는 돈을 왜 빨리 썼을까? 이렇게 좋을 때 네. 돈을 더 썼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네. 어디서 돈 구해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아까도 한 1, 2부나 2부쯤에 나왔겠지만 지수는 지금 정확히 예측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싼 기업들이 너무 진입돼서 물타기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지수는 정확히 예측을 못하겠지만 기업들 쪽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를 우리가 1년, 2년 이후에 지금을 회상하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 증언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그만큼 싼 주식이 많이 있다라는 건데 그 싼 주식을 사기 위해서 저도 오늘부터 원화책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네. 많은 분들도 글로서도 열심히 쌓으셔서 투자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강상준 시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